2026년 7월 6일 오늘 한국 축구를 짓눌렀던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무려 13년 5개월의 악몽 같은 세월이 드디어 영원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회장직에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팬들이 이날을 기다려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 속에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걱정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한국 축구가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정몽규라는 한 사람의 무능함이 아니라 그를 지탱해주던 협회 전체의 부패와 무책임함이 만들어낸 비극인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 과연 누가 그가 13년이나 버틸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단순히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4번이나 재선되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째. 특히 4번째 당선은 국민의 분노가 이미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그에게 나올 것을 촉구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명백하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계속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단 말인가? 그 답은 협회의 내부 투표 결과에 숨어 있었습니다. 협회 내부 투표에서 정몽규에 대한 지지율은 86%였습니다. 86%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는 정몽규 개인이 아니라 협회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내부적으로 일종의 폐쇄된 클럽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의 리그, 자신들만의 규칙, 자신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무리였던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축구 본연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과 돈,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몽규의 13년 동안 대한민국 축구는 무엇을 겪었습니까?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결정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선수들을 기습 사면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축구협회의 도덕성은 완전히 추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독 선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치 룰렛을 돌리듯이 감독을 바꾸었습니다. 클린스만, 그 다음에는 홍명보 감독을 2번이나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 홍명보 감독도 충분히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2번째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까? 그로 인한 위약금만 해도 수십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무승부 사태, 2026 월드컵 32강 탈락, 한국 축구가 겪어야 했던 굴욕과 실패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몽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2026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마지막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실패였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 스타 선수를 보유한 나라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다니요? 그것도 정몽규의 결정과 무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때가 되자 더 이상 정몽규를 지켜줄 명분도 변명도 핑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정몽규 회장의 퇴임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13년 5개월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고,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의 퇴임 성명을 읽고 난 직후 사람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정몽규 회장의 퇴임 성명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인 양 자신이 축구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호가인 양 자신이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렸던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인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 축구를 향해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과 질책, 모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명서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는 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습니다. 발전과 영광. 당신이 이끈 13년 동안 한국 축구가 발전했습니까? 영광을 맞이했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축구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대에 부응했고,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대에 부응했다고요? 그 기대에 부응한 때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좋은 기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실망, 분노,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성과는 선수들과 팬 여러분 덕분이며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저의 책임입니다. 책임? 과오를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뭔가요? 자신은 책임이 없고 선수들과 팬들이 다 잘했다는 뜻입니까? 당신이 내린 결정들, 당신이 선임한 감독들, 당신이 체결한 계약들이 모두 옳았다는 뜻입니까? 더욱 황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한 명의 열성적인 한국 팬으로 돌아가 한국 축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열성적인 팬. 13년을 회장으로 지내면서 당신이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왜 이런 결정들을 내렸습니까? 왜 축구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들만 해왔습니까? 축구장보다 골프장을 더 자주 다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열성적인 팬이 되겠다고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정몽규를 향한 비난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이 양반 정말 순수 무능해서 욕먹는 케이스네. 눈치도 없고 사람 쓸 안목도 없음. 이것은 팬들의 평가였습니다. 정몽규가 일을 못해서 화가 날 뿐이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람들은 정몽규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미워했던 것은 그의 무능함,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임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말렸는데 귀엽고 연임하더니 대한민국 축구 나락부네. 사람들은 정몽규의 결정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까지 반대했는데도 그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 다시 회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한국 축구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너는 정말 역사에 남을 거다. 이 댓글 속에는 냉소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역사에 남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 축구를 파괴한 인물로서의 역사일 것입니다. 행보 보면 축협도 완전 장악 못한 인물.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규는 협회를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협회는 자신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규칙도 시스템도 도덕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 게임만이 있었습니다. 그냥 재벌로 태어난 게 유일한 업적인 인간. 이것도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정몽규가 가진 모든 것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부와 권력뿐이었습니다. 그가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이루어낸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파괴와 손실만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축구 국대가 망했어. 이것이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정몽규가 내린 결정들과 그가 선임한 감독들이 얼마나 재앙적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선수들을 기습 사면하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협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도덕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영입도 그렇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임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안컵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위약금만 수십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정과 응원이 돈으로 변환되어 협회의 무능함 때문에 낭비되어 버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2번이나 선임했습니다. 첫 번째도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두 번째를 선임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정몽규와 협회가 얼마나 학습 능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26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축협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정상인이었다면 나가서도 진작에 나가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댓글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몽규가 정말로 축구를 사랑했고 협회의 부패를 알고 있었다면 왜 진작에 물러났을까요? 왜 13년을 더 버틸 필요가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는 축구를 사랑하지 않았고 협회의 부패에 동참했으며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만 그는 물러났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이 아니라 한국 축구 퇴행을 이끈 장본인. 이것이 역사가 정몽규를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는 발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개혁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신 그가 남긴 것은 파괴와 낙담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손해본 인적자원, 물적자원 다 따지면 정말 한국 축구에 상상 이상의 손해를 끼친 역적이라고 본다. 이 평가도 정확합니다. 정몽규가 13년 동안 낭비한 자원, 놓친 기회,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모두 합산하면 한국 축구가 입은 손해는 정말 상상을 초과합니다. 승부 조작 사면, 미수, 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절차와 시스템 붕괴까지 한국 축구를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고 나가네. 이것이 정몽규의 유산입니다. 부정행위, 무능한 감독 선임, 시스템의 붕괴. 이 모든 것이 그가 남긴 것입니다. 손흥민 국가대표의 키를 하필 정몽규가 다 말아먹었다. 손흥민, 한국 축구의 자랑, 세계적 스타, 국가 영웅. 정몽규의 무능함 때문에 손흥민도 국가대표팀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2026 월드컵이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 있는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몽규의 퇴임 성명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일치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또 거짓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수들과 팬들 덕분이라고 하고 자신은 책임을 졌다고 하고 축구를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3년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정몽규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몽규만 없어진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정상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협회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협회 전체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86%의 투표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몽규가 네 번째 당선될 때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정몽규를 반대했습니다. 길거리의 팬들, 소셜미디어의 모든 댓글, 뉴스의 헤드라인 모두가 정몽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협회 내부는 어떻게 투표했습니까? 86%가 정몽규를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협회는 국민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협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려고 뭉쳐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려고 단결했다는 뜻입니다. 협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협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협회 내부의 이익 집단들이 정몽규를 밀어붙였습니다. 왜요? 정몽규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외부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에 적응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회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협회는 마치 성이나 요새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규칙으로 움직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몽규가 물러났는데도 또 다른 인물이 아직도 협회 내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임생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감독이었던 홍명보를 2번이나 선임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아직도 조용히 숨어서 축구를 돈벌이로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이러한 태도는 그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몽규가 물러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국민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협회의 사과문을 보면 그들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조별리그 탈락 후 일주일이 훨씬 지난 7월 3일 협회는 늦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겨우 사과를 한 것입니다.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협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 사과문의 내용도 가관이었습니다. 협회가 잘못한 구체적인 일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루뭉실하게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일시적인 실수이고 협회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과문에 있었던 한 문장이 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축구 본연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문장을 읽은 팬들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축구 본연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켜나가기 위해라는 표현도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협회가 정말로 축구의 숭고한 가치와 순수함을 지켰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협회가 보여준 것은 숭고함과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승부 조작범들을 기습 사면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숭고함입니까? 이것이 순수함입니까? 이것은 협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임명도 그렇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외국인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안컵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위약금만 수십억 원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축구의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까? 홍명보 감독을 2번이나 선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홍명보 감독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2번째를 선임했을까요? 이것은 학습 능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협회가 정말로 얼마나 뻔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정말로 축구의 본연의 가치와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냐고 팬들은 물었습니다. 협회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칙과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협회 내에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었습니다. 의사결정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협회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한국 축구가 파괴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정몽규 개인의 무능함이 아니라 협회 전체의 부패와 시스템의 붕괴가 한국 축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가 물러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협회 내에 다른 부패한 인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시스템의 붕괴도 여전합니다. 절차와 투명성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한국 축구가 진정으로 개혁되려면 협회 전체가 뜯어 고쳐져야 합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문화가 필요합니다. 정몽규의 퇴임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직서를 내는 바로 그날 서울의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쪽에서는 13년 넘게 계속된 어둠이 막을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시대를 청산하겠다는 새로운 기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움직임일까요?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두 사람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박지성입니다.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 말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세계적 스타, 한국 축구의 자랑, 손흥민의 선배이자 롤모델. 박지성이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적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공동위원장은 최희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조직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개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눈길을 끄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현상 사무총장입니다. 이 인물을 아십니까? 조현상은 유일하게 부정행위자들의 사면에 반대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정몽규와 협회가 승부 조작범들을 기습 사면하려고 했을 때 조회 내부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바로 조현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용감한 행동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속한 조직의 중심부에서 자신의 상관들이 모두 찬성했을 때 오직 혼자만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때문에 조현상은 정몽규와 대립했습니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현상이 정말로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축구의 정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협회 내에서 유일하게 부패에 저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K축구혁신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정말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패에 저항했던 사람이 이제 개혁을 이끌어간다는 신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이영표, 유승민, 그리고 다른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협회를 비판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영표는 현역 시절부터 축구를 위한 정직한 목소리를 내온 사람입니다. 유승민은 협회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축구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협회의 기득권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협회의 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들이 모여서 협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협회가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개혁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일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위원회가 정말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몽규와 홍명보, 이임생과 같은 인물들이 협회에서 사라지고 박지성, 조현상, 이영표, 유승민과 같은 믿을만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라는 신호입니다. 아직 뭔가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느낌이 좋다고 말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시작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몽규 시대에는 개혁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오히려 퇴행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협회 내에는 여전히 썩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자르고 정리해야 할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처벌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작은 되었습니다.
최소한 변화의 신호는 보였습니다. 13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한국 축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은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몽규 시대가 완전히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정말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